증자가 한 말입니다. 가이타 육척지고 가이기 백리지명 임대절이 불가 타랴. 군자인여 군자인여. 가이는 영어의 캔이에요. 뭐뭐 할 수 있다. 탁은 의탁할 수 있다는 뜻이죠. 육척의 어린아이를, 고아를. 육척이라는 거는 매우 작은 어린아이를 의미하고, 그 고자는 고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잃은. 이 육척의 어린 이런 임금과 같은 존재가 의탁할 수 있고, 가히, 기자가 이게 기생충의 기자거든요. 기생충의 기자인데 여기서는 그 기생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맡기고 기대한다,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기자가. 백리의 명, 백리의 어떤 이런 군사적인 정치적인 이런 영역을 의지하고 뭔가 맡길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임대절이 불가탈이야. 그 큰 절개를 임하여 불가탈, 뺏을 수 없다. 큰 절개를 갖추어서 뺏을 수 없다면 이게 군자다운 사람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바로 요거예요. 가이탁 육척지고. 요게 조선의 이른바 계유정난과 완전히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문장이기 때문이에요. 이 계유정난이란 건 아시다시피 삼촌이 조카의 왕위를 찬탈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수양 세조가 그 조카인 단종을 폐위시키고 찬탈한 사건인데, 이런 것들이 역사의 조선시대 중세 동아시아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중국에서 영락제라는 명나라 주원장의 아들이 영락제가 자신의 조카인 건문제의 왕위를 이렇게 뺏어가지고 자기가 황제가 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정난의 변이라고 합니다. 정난의 변. 정난이라는 단어 자체도 되게 기만적인 단어인데, 이 정자가 평정하고 안정시킨다라는 뜻이고, 이건 난리라는 뜻이잖아요. 난리를 뭔가 평정시킨다, 안정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쿠데타를 일으킨 애들이 항상 자기는 그 위기를 안정시킨 세력이다라고 스스로를 표방하거든요. 반정이라는 개념도 똑같죠. 올바름의 상태를 회복시켰다, 되돌렸다라는 뜻이잖아요. 쿠데타 세력이 가장 좋아하는 개념이 바로 정난과 반정이에요. 이 정난이라는 단어가 처음 역사에 등장한 게 정난의 변이라고 하는데, 조선의 지식인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초기의 인물 중에 한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확. 이 사람이 그 자신의 누이를 영락제에게 그 후궁으로 첩으로 진상해요. 영락제가 그 조선에서 온 그 여인을 되게 사랑했다고 해요. 그 영락제와 그 한확은 천안매부 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영락제가 황제가 되기 전에 진상을 했어요, 자기 누이를.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누이가 잘 나갈 테고, 한확이라는 그 자기 사랑하는 여자의 오빠도 그 명나라에서도 좀 이렇게 지위가 어느 정도 생겼을 텐데, 그 이후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조선에서 똑같은 이런 정치적 그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똑같은 정난이라고 그거를 개념화 시켰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한확이라는 아까 그 문제적 인물이 그 영락제와 천안매부 사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수양대군과는 사돈지간이 돼요. 자신의 딸을 수양의 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 한확이 그 중국의 쿠데타를 조선의 쿠데타로 이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브레인. 그 사람이 한확이라는 인물인데, 그래서 한확을 주인공으로 사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10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만들어. 그러니까 한확이 아무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세조와도 그렇고 영락제와도 그렇고. 아무튼 그거를 정난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그 계유정난 때 조선에 이제 이른바 사육신인이, 생육신이 한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쳤잖아요. 김시습이 대표적이고. 이 사람들이 왜 이 세조의 그 조카 왕위 찬탈에 이렇게 대단한 이런 반항을 했느냐? 바로 요 논어의 이 구절 때문입니다. 논어에서 이 증자가 얘기한 요 구절.
논어를 어렸을 때부터 막 주구장창 읽었던 사람들이 아버지를 잃은 작은 어린 임금을 의탁할 수 있는 게 군자라고 배웠는데, 저게 도대체 지금 현실 세계에서 그 이정재가 조카의 왕위를 찬탈하니 얼마나 진짜 황당하고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증자가 말을 참 멋있게 하는 사람인데 제가 좋아하는 문장, 요거 후대에도 정말 많이 인용되는 문장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 사 불가이 불 홍의 선비는 불가이 불 뭐뭐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중구정이죠. 불가이 불 무엇을 뭐 하지 않으면 안 되냐? 홍과 의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홍과 의가 뭐냐? 홍은 넓을 홍자, 홍익인간의 홍자죠. 의는 굳셀 은자. 뜻이 굳세고 넓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홍의라는 단어가 자주 후대에도 많이 사용돼요. 이 증자 말 때문에. 그리고 그 더 중요한 문장은 요거. 임중이 도원 보시면 맡은 임무, 맡을 임자죠. 맡은 임무는 무거울 중자, 그리고 가야 할 길은 멀다. 임중도원, 사자성어입니다. 옛날에 공직자나 어떤 이런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항상 출사표로 던지는 가장 흔한 레토릭이 이 증자에서 따온 임중도원이라는 사자성어인데, 요 증자가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를 한번 보시면 이게 뒤에 있는 문장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A 써 있자. 요거를 도치시켜서 번역을 하셔야 돼요. EA 써 있자 다음에 A, 이거를 이제 강조하려고 A에 해당하는 in을 앞에 뺀 거거든요. 이거 풀이는 인으로써라고 풀이를 해야 됩니다. 구조가 이렇습니다. 인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삼았으니 또한 무겁지 아니하겠느냐. 불력중호화. 또한 무겁지 아니한가. 이 무겁다라는 단어가 여기 지금 반복되고 있죠? 여기 중자.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 사이후, 죽은 이후에 그칠 있자. 죽은 이후에 끝난다라는 뜻이에요. 죽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그러하니 또한 멀지 아니한가. 요 멀다라는 단어, 여기 원자. 지금 임중과 도원의 의미를 풀어서 상세하게 해설해주고 있어요. 증자가. 이거 이해되시죠? 요 임중을 요걸로 풀어주고, 요 도원을 요걸로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많이 쩌는데요.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저는 이제 이런 한문 문형을 매우 좋아하는데, 저는 좀 구조적이고 짜임새 있는 형식적 아름다움을 좋아하거든요. 글쓰기에 있어서. 이어지는 문장도 문장 구조가 되게 도식적인데 형식적으로 아름다워. 이것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자장이라는 공자의 제자가 배우고자 했어요. 뭐를? 간록. 벼슬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구할간 벼슬 녹자. 공록 녹자. 벼슬을 어떻게 구할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자문궐의 많이 듣고 의심스러운 것은 좀 제쳐두라는 얘기입니다. 빼라는 얘기예요. 뺄 걸자. 많이 듣되 의심스러운 것은 뭔가 제쳐두고 그 나머지를 신언, 삼가 말한다면 과우, 허물이 적을 것이다. 허물이 적을 것이다. 말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이런 재앙을 입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반드시 허점이 있고 실수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그게 다 기록으로 남아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뒤에서 이게 똑같은 구조로 반복됩니다. 보시면 다견궐태 신행기여 하면 즉 과회. 앞에서 많이 듣는 거였잖아요. 이번엔 많이 보는 겁니다. 많이 보고
위태로운 것을 빼놓아, 제쳐놓아. 그리고 삶과 행동에, 그 나머지에 대해서만 행동해. 여기서는 신언이었잖아요. 뒤에서는 신행. 삼가 말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뒤에서는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하면 과회, 후회가 적을 것이다. 통사구조가 정확하게 반복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통사구조가 반복되는 게. 이게 그래서 산문인데 시 같아. 라임이 있고 글자 수가 정확하게 반복되고 구조가 정확하게 대를 이루고 있어요. 대구, 대우가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합쳐줍니다. 이 과우 부분 있잖아요. 과우. 여기 반복돼. 과우. 그리고 여기 방금 과회 부분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반복돼. 말에 있어서 과우가 언과우로 합체되고 행동에 있어서의 과회가 행과회로 축약됩니다. 이렇게 압축적으로 자기가 쓴 문장을 다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뭐라고 얘기하냐. 말에 있어 언과우, 허물이 적고 행동에 있어서 언과회, 후회가 적으면 공록은 그 사이에 그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이렇게 허물이 적고 후회가 적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언행을 삼가한다면 공록은, 이른바 벼슬은 그 사이에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구한다는 것과 이 사이에 있다라는 것의 차이입니다. 구한다는 것은요, 인위적인 거예요. 인위적이고 의식적인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하는 게 구하는 거라면 있다라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절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상태죠. 사랑이나 돈이나 지위를 억지로 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중요한 어떤 것들을 그냥 일상에서 노력하고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렇게 되리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공자가 하고 있어요. 억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로 되어지게, 절로 있어지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고, 한문 문장의 형식미, 형식적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여기에 관철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질문이 있어서. 네네. 공자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노나라 때에 처음에 뭔가 벼슬을 해서 뭐 잘 될 뻔 하다가 안 돼서 천하를 10년 넘게 주유하잖아요. 네네. 이 발언을 그때쯤에 한 것인지 1차적으로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또 공자 제자 중에 벼슬에 나가서 되게 잘 된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예가 있는지 그 두 가지 궁금합니다. 염류 같은 염구라고 하는 그 사람만 해도 이제 고위 관료로 이제 출세를 엄청나게 한 사람들이 여럿 있고, 자로도 뭐 이렇게 높은 데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자공도 그렇고, 공자가 가장 출세를 못했지. 그래서 근데 약간 이제- 연애 못한 분한테 연애 상담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걸 보고 살짝 재밌어서 질문 드려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벼슬을 구한다는 게 좌장이 질문한 거는 세속적으로 출세할 거냐를 물어본 건데, 공자의 대답은 출세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것이 존재한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벼슬은 일종의 레토릭이고 중요한 거는 그 앞에 있는 문장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삼가 신중해야 된다는 걸 얘기한 거고, 이게 사실 또 틀린 말은 아닌 게 벼슬살이에 진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오래 지속시키는 거거든요. 지속시키려면 그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중한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 것 또한 역사적 진리입니다. 이렇게 경솔한 사람들이 금방 이제 유배가거나 실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정적을 일부러 만들거나 자기를 공격하는 세력들에게 빌미를 주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고심 그러면 아마 차원에서. 요거는 이제 공자도 그 어떤 정쟁에 휘말려서 실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그렇죠.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그렇죠. 발언일 자기가 거니까요. 이제 예. 경험을 한 걸 기반으로 제자들이 자신처럼 이렇게 뭔가 고생하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이런 언행에 신중함으로써 정치적 지위를 좀 이렇게 길고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이런
나름의 고심을 이렇게 얘기해 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자가 실제로 어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요 문장이 우리의 어떤 이런 삶이나 우리의 사회적 그 커리어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가령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말과 행동이 좀 경솔하고 거친 사람들이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될 적들을 일부러 만들어서 정치적 어떤 공방에 휩싸이거나 궁지에 몰리는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언행을 삼가 신중한다는 것이 이 현대에도 여전히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꼭 윤리적 차원만이 아니라 이게 현실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런 삶의 처세적 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지금 방금 글을 보면서 이건 그냥 일반직 공무원한테 해당되는 글 같거든요. 사기업에서는 오히려 위태로운 거를 나서서 진짜 도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는 확실히 이런 덕목들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될 순간들이 있죠. 과감하냐, 신중하냐는 정답이 따로 있거나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과감하게 행동해야 될 때 너무 소심하게 행동하거나 이게 문제고, 그렇지. 반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때 지나치게 거칠게 뭔가 접근할 때 또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시츄에이션, 때 시자.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 내가 놓여 있냐에 따라서 신중해야 될 때냐, 과감하게 액션을 취해야 될 때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스스로 책임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방금 하신 말씀과 또 연결되는 게 바로 아래에 있는 문장인데, 요거 제가 써놨는데, 신중함과 과감함, 주저함과 지나침.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염류와 자로의 고사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염류는 사람이 좋게 말하면 신중하고 나쁘게 말하면 소심한 사람이고, 자로는 좋게 말하면 과감하고 나쁘게 말하면 거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똑같이 이제 공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선생님, 들은 대로 행해야 합니까? 들은 대로 실천해야 됩니까? 자로 같으면 어떤 사람이냐? 여기 방금 공야장 편에 써놓은 것처럼 자로 유문, 미지능행 하면 유공유문이라. 내가 들은 것이 있을 때 아직 능숙하게 행하지 못한다면 이게 또 유자거든요. 또 들을까 걱정한다. 자로는 기본적으로 들으면 무조건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과감한 액션형, 실천형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자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야, 들은 대로 실천하면 안 돼. 부모님께서 살아계신데 들은 대로 실천하면 되겠어? 들은 대로 실천한다는 건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부모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 자로는 일찍 죽거든요. 정치적인 이런 거에 휘말려서. 공자는 자로에게 아무리 옳은 얘기를 들어도 그거를 삶에서 있는 그대로 다이렉트로 실천하면 안 된다라고 공자는 자로한테 말합니다. 반면에 염류한테는 들은 대로 실천해야지 라고 강조해요. 다른 제자가 공자에게 물어봐요. 선생님, 염류랑 자로가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왜 정반대로 답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자로는 너무 나아가고 거칠기 때문에 자기가 억제시킨 것이고, 염류는 지나치게 물러서고 신중하기 때문에 자기가 과감하게 밀어붙인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캐릭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소심한 사람에게는 과감함이 필요하고 거친 사람에게는 신중함이 요구된다라고 공자가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때에 딱 들어맞는 이런 사고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공자가 가장 강조한 개념 중에 하나가 시중이잖아요. 때에 딱 들어맞는다라는 뜻이죠. 사람의 성정, 캐릭터에 딱 들어맞아야 되고,
상황과 때에 딱 들어맞는 게 중요하다라고 공자는 생각을 했다는 거고, 자로는 매우 이렇게 좀 매력적인 캐릭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로를 좋아하는데 염류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시면 요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선생님 말씀하시다. 해진 순 두루마기를 입고서도 여우나 담비 갑옷을 입은 사람과 같이 서도 부끄러워 않을 사람은 저 자루에게야. 해치지 아니하고 탐내지도 않으면 어찌 착하지 않으랴 하였더니 자루가 일생토를 외워 지니려 하였다. 선생님 말씀하시다. 이 말 정도를 갖고 어찌 넉넉히 착하다고 하겠느냐. 예, 저는 이 자로의 캐릭터가 너무 좀 멋있더라고요. 여기 요즘 식으로 얘기하자면 노숙자, 홈리스 같이 이렇게 입고 있어도 막 명품으로 두르고 있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나 민망히 여기지 않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하늘과 땅에 떳떳한 사람, 호방한, 호연지기, 사내 대장부, 좋은 의미의 사내 대장부 같은 이런 스케일이 저는 자로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뒤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또 나오는데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8페이지인데요. 그 오프라인 오신 분들, 여기 있는 내용도 똑같아요. 수레와 말과 가벼운 가죽옷을 벗들과 함께 쓰다가 헤어져도 아까워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의 수레는 명품, 자기의 자동차예요. 말 같은 거는 자기의 이제 비싼 외제차를 친구랑 같이 써요. 자기가 산 거를. 근데 친구가 콕을 했어. 키스를 냈어.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찌그러졌어. 보통은요, 남편들이 아내가 차 몰다가 기스만 나도 성질을 버럭내는 게 한국 사람들인데, 친구가 이런 것을 빌려서 입다가 해져도 아까워하지 않는데, 이게 자로의 매력이에요. 쪼잔한 소인배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대륙적인 호방함이랄까? 예. 좀 대인스러운 풍모가 그 자로에게 있고, 그것이 우리 같은 현대 소심한 소시민들만 넘치는 이런 시대에 자로 같은 사람이 이른바 무협 소설에 등장할 법한 인간형이거든요. 자로가 실제로 이제 협의 인물이기도 하고, 이런 캐릭터가 갖고 있는 매력이 분명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물론 이거는 이제 남자냐 여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든 남성이든 사람으로 이런 찌질하지 않은, 못나지 않은, 어떤 이런 소심하지 않은 호방함과 좀 통큼을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가 한번 구분해서 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군자는 굴기라. 이게 그릇이 크다, 그릇이 작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큰 그릇이 작은 그릇보다는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큰 그릇도 어쨌거나 그릇이야. 그릇이라는 것은 어떤 컨텐츠를 담기 위한 도구나 수단을 그릇이라고 합니다. 용도적 존재를 그릇이라고 해요. 물론 큰 컨텐츠를 담을 수 있는 커다란 사이즈의 그릇이 소심하고 쪼잔한 그릇보다는 더 좋은 것이지만, 어쨌거나 그릇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도구이고 용도이거든요. 네. 중요한 것은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릇이 아닌 상태, 수단이 아니고 도구가 아닌 상태, 군자라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 자체로 목적인 상태, 수단이 아닌 상태, 요게 군자불기의 현대적 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어떤 그릇이라는 것의 한계를 이렇게 넘어선 존재가 갖고 있는 그 호방함, 그 스케일, 요거에 항상 매료 당해왔거든요. 그 중학교 시절에 무협소설을 읽을 때부터 이런 어떤 호협한 스케일에 저는 항상 압도당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변의 어른들이나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저는 너무 찌질하고 못난 거야. 작은 것에 연연하고 깨작깨작. 근데 무협의 자로 같은 인물들은 스케일이 크잖아요. 이게 너무 부럽고 매력적이고 멋지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협소설을 좋아하는데, 일종의 현실 도피죠. 현실은 찌질한 것들만 가득한데 무협의 세계에는
찌질하지 않은 이런 멋진 인간들이 막 존재하니까 요 한 구절만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구절. 시경에 등장하는 문장인데요. 시경은 아시다시피 예전 그 고대에 그 백성들이 부르던 민요, 노래들을 수집해가지고 한문으로 번역해서 이렇게 정리한 책을 시경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중들의 희노애락이나 진솔한 감정들이 잘 드러나서 공자는 시경은 생각에 삿됨이 없다. 사악한 게 아니라 이제 인위적인 것을 가리켜요. 이 삿됨은 인위적인 것이 없이 매우 진솔하고 솔직하고 자연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 고전 예술의 가장 미학적인 최고봉의 완성된 이상적 상태가 시경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공자가 사무사이기 때문에 인위적이지 않고 진솔하고 솔직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문장입니다. 이 불기의 기자가 해칠 기자예요. 구자는 구할 구자죠. 해친다는 것은 타인의 목숨이나 신체를 해친다는 뜻입니다. 구한다라는 것은 타인의 재물이나 권력이나 타인이 갖고 있는 보물을 탐낸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타인의 신체나 타인의 재산을 해치거나 훔치지 않는 것을 불기불구라 그래. 하용부장이리용. 하용의 용자는 써있자고 부장의 장자가 착할 장자, 선할 장자거든요. 어찌 이런 사람을 착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거든요. 선하다는 것은 타인을 해치지 않고 타인이 갖고 있는 것을 탐내지 않는 것을 선하다라고 옛날 한 3000년 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시경의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낸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요 정도 갖고서 하족, 이, 장, 이까 어찌 겨우 요 정도 갖고서 좋기 착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선하긴 선하지만 너무 약해. 타인을 해치지 않고 타인의 갖고 있는 것을 탐내지 않는 정도의 선함은 너무 작은 선함이야. 소극적인 선함이야. 그래서 밑에서 제가 그걸 풀었습니다. 소극적 윤리와 적극적 윤리. 남을 해치지 않는 거는 혼자 선한 거예요. 하지만 공자가 얘기하는 진짜 선한 것은 남까지도 함께 선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야. 케어해 주는 거야. 혼자 착하게 사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다는 겁니다. 타인들도 선하게 살도록 도우려는 것까지 완수해야만 커다란 적극적인 선함이고 적극적인 윤리가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수신에 갇힐 것이냐 치국평천하에까지 도달할 것이냐로 우리가 구분해서 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도 다 저희가 한번 미약 시간에 했던 건데 대표적으로 이거 발분망식 라기망우 분노는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노냐를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분노를 발산하느라 망식 밥 먹는 것조차 잊어버려. 너무 열받으면 공자는 열받는 대로 화내는 사람이야. 그리고 라기망우 즐거워할 때는 자기에게 근심이 있다는 것을 망각할 정도로 즐거워하는 사람이야. 이거는 뭐냐?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사람, 이 순간에 집중하고 전일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전일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야. 화가 날 때는 화 난 상태에 집중하고 즐거워할 때는 즐거운 이 상태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부지, 로지, 장지, 운이라. 이거. 늙음이 장차 이르는지도 알지 못해. 내가 곧 늙어 죽을 거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이 순간에 집중해 있는 상태.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내가 막 즐겁게 놀다가도 나 나중에 뭐 먹고 살지? 나 병들거나 사고 당하거나 늙거나 나중에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이런 고민들. 지금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닌데. 그런 고민들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감정
부모님으로부터 나를 이렇게 방기시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공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그 저녁 7시에 권력과 진보라는 이런 책을 함께 읽는 사회이론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기본적인 공부 모임 컨셉이 인문 고전과 사회 철학을 교차시켜서 옛날과 지금을 좀 이렇게 아울러서 횡단적으로, 입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사고해보자. 이게 저희 취지다 보니까 이 현대 중요한 책들도 이렇게 같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같이 박수 한번 치고 끝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